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두 정상이 2차로 가질 만찬 장소인 경양식집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128년 전에 우리가 어땠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돈가스집이 뭔 문제냐라며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정청래, 박찬대 의원 등이 그 돈가스집을 문제 삼고 나선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주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에 방문합니다.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만찬을 두 차례나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만찬 장소가 128년 된 노포인데 민주당에서 그 노포 장소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돈가스.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한일 양국 정상회담 열립니다. 공동선언 대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양국은 새로운 미래 구상 준비위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장관급 채널도 조속 복원할 것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두 차례나 한일 양국 정상이 만찬을 갖습니다. 1차 만찬은 부부가 내외가 같이 만찬을 하고 2차는 128년 된 노포로 옮겨서 오므라이스와 돈가스가 유명한 경양식집에서 양국 정상이 만찬을 갖습니다. 잠시 후에 과연 양국이 어떤 점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굿바이. 굿바이. 오늘 경향신문을 포함해서 많은 조간신문에서 굿바이 선언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굿바이일까요? 굿바이 마스크. 지하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제 사라집니다. 마스크 품귀에서 해방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마트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성인 72%는 그래도 쓰겠다라는 여론 응답도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마스크와 결별을 선언할 때일 것 같습니다. 성인 72%는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도 있고 3년간 써왔는데 갑자기 안 쓰기 좀 어색해서 이런 응답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점점 더 마스크와 굿바이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충돌인데 무엇과 무엇이 충돌했을까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사진에서 보이시는 미국 무인기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흑해 인근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미국 무인기 MQ, M9 리퍼에게 연료를 뿌리고 방해를 했는데 너무 가까이 전투기와 무인기가 인접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인기의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급기야. 양국은 확전을 자제하면서 일단 조치는 취했는데 분위기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군용기가 충돌한 건 냉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욕. 네, 그 욕 맞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격주로 밥 먹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매일 욕하면서 하지만 수시로 만나자라고 두 대표가 의견은 모았습니다만 뒤끝은 남는 것 같습니다. 욕. 그래서 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그리고 저희 채널A 외교안보국제부의 차장 김범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일 양국 간에 끊겼던 외교를 복원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윤 걱정 마라, 셔틀 외교 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앞서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 인터뷰했는지 함께 보시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고요. 일면에 헤드라인에 배치가 됐습니다. 9개 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보도입니다. 방일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다. 서울, 도쿄는 2시간 거리. 현안 있을 때 곧바로 만나자.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도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사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미에키리에치 요미우리 신문 편집국장인데 강한 결의가 넘쳐나는 인터뷰였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갈등의 반복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칼럼.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 중견 일본의 언론인이 갈등의 반복을 끊는 계기로 일본 당국도 이에 부응하는 윤 대통령에게 부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범석 기자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김범석 기자는 일본 특파원도 또 지냈고 특파원 재직 중에 기시다 총리도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일본 통인데 요미우리 신문에서 굉장히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간단히 봤지만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분위기에서 좀 보도가 나오나요? 요거는 이제 사실 어제 버전이고요. 오늘은 이제 요미우리뿐만 아니라 그 니혼게이자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이렇게 3개 매체에서 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매체들이 줄줄이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 기대감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리고 일본 소식통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자 성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대감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이렇게 직접 단독으로 방문하는 게 12년 만에 처음이고 12년 만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셔틀 외교를 복원시키자라는 이제 부분에 오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순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다만 오늘 그 핵심이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을 기시다 총리가 하냐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강한 결의가 넘쳐나는 인터뷰다라고 요미우리 신문 편집국장이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중에 구상권 행사는 없다라는 부분도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 안 되도록 결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에선 구상권 청구는 해법을 흔드는 문제, 윤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지금 구상권 행사가 안 되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한일 양국 간에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자라는 일본의 어찌 보면 요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선 만큼 일본 당국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진정 어린 사죄와 배상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뭐 맥락 속에는 그런 요구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고요. 이제 그 구상권 청구는 없다. 내 임기 내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구상권 청구는 없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번 한일 관계의 어떤 정상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기대하게 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국민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 지금 이러한 해법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설득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결정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율을 까먹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좀 더 한일 관계가 복원돼서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전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반미의 어떤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미 FTA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적 프레임이 갇히지 않는 결정을 해야 돼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진보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힘쓰고 보수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힘쓰는 게 미래 세대는 오히려 이념의 정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 물론 감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두 나라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고 반일 감정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진 못하더라도 찝찝한 마음이더라도 전략적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이번 관계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 일본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릴 적 유학 중인 아버지를 만나러 일본에 갔었던 기억을 회상했던 부분도 일본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시죠. 1967년 일본 문무성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유학길에 오른 바 있습니다.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한 바도 있는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부친입니다. 어릴 적,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린 시절이었겠죠. 부친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갔었는데 지금도 히토스바시 대학이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이 무슨 일이든 정직하다.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에 메밀국수, 우동, 장어덮밥이라고 윤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만나러 일본에 갔었나 봐요?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잘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아무튼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저 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좀 손을 잡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제징용 부분도 있지만 오늘 사실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 협정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게 이제 동시 타결이 될 것이냐 요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일 협력 사업 100가지를 좀 준비하고 이를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이 이제 정치의 날이라서 굉장히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만찬 장소가 128년 된 노포입니다. 오므라이스 돈가스로 유명한 집이라는데 현지 반응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これも最高ですね。そう、そんなに広く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でも大変落ち着いた店でリラックスできると思いますよ。昔の日本、オムライスやっぱ有名なので、来たらみんな食べたいから、いつも行列です。 김 기자, 네. 도쿄 특파원도 하셨는데 저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까? 오래된 곳이라고는 저희는 아는데. 네, 실은 이제 요 긴자라는 동네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고 한국 분들도 많이 가는 이제 곳인데 저 집은 제가 사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긴자 거리에 저런 비슷한 노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골목 좀 좁은 데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이 만찬이 이루어지면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만찬 두 번은 아니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 그러면은 만찬은 앞서서 하고 저곳에서는 만찬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두 번 만찬, 그러니까 두 번 저녁을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밝혔고요. 어쨌든 그 양 정상 간의 이 접촉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어떤 메뉴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한일 정상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어쨌든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한일 관계를 앞으로 더
잘 풀어나고자 이런 이제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므라이스는 나오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해서 뭐 잡았는데. 예, 뭐 그 가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경양식집이니까 그런 메뉴들이 좀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은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 장소를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장소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를 우리가 또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찬장소로 거론되는 음식점 중 한 곳이 1895년 창업한 노포라고 합니다. 공교롭게 을미사변이 있던 해였습니다. 일본 측이 하필 명성 황후가 시해된 해에 창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하는 것이 그저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구로기교 중단하라! 셀프 비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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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말하지만 대일 구력개교를 정상화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제3자 편지 방식의 배상안을 철회하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28년 전이 바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였다라고 비판을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0주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에서 돈가스를 먹냐라며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돈가스가 넘어가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저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곳은 문제다. 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딴지를 걸다 보니까 너무 그 뭐 128년 전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든지 그다음에 돈가스 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가스 당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 우리 동포들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직적인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이 있는 그 장소와 이 돈가스 집이 한 20분 정도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연결 짓는데 사실은 좀 너무 비약해서 그 하는 우리가 관동 대지진이라든지 을미사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나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각인하고 절대 힘없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긴장은 아예 피해야겠군요. 이 사건들과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것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민주당이라든가 좀 그런 좀 비판이 아주 이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목소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본과의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도 주고요. 그리고 일본 정치인이나 일본 국민들이 각성하고 각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일본 국민들은 이 한일 관계 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많은 지식이 없고 학교에서도 많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일본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분들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꾸준히 정상화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거치면서도 쭉 괜찮은 그 상황으로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한일 관계가 붕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노력이 부실했던 측면도 있고 특히 양국의 정치인들이 이걸 국내 정치에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어떤 단절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여론 지지 그런 걸 얻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징용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의 양식이 있는 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엔 자료가 없고요. 일본 정부가 가진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양식 있는 학자들이 그런 자료를 줘서 우리가 소송해서 이기기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 일본의 대부분의 양식 있고 훌륭한 그 생각을 가지신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 한일합방 당시부터 식민 시절을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오히려 일본의 그 소위 팬덤 정치하시는 그 우익 보수 아베 총리를 아베 전 총리를 대표로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지금 대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일 관계의 복원이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기존의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잦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독도까지 내줄 것 아니냐라며 독도는 우리 땅을 불렀는데 독도 내줄 거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한 얘기는 사실 뭐 우리가 크게 깊이 생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분이 또 저런 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뭐 크게 논평 달고 싶지 않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삼선의 중진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는 뭔가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또 좀 많이 생각한 신중함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반일 감정 부추겨가지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분 계속 정치하셔야 되겠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도 연일 윤 정부를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뿐입니다. 대통령 광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소미아 백기투항, 또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이런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적인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밟을 수 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적이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탈원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제 상당히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이다라며 또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 있지 않습니까? 네. 20분 거리다. 관동 대지진 우리의 아픈 학살 현장에서 20분 거리다 하면, 사실 20분 거리면 네. 20분 거리를 딱 반지름으로 하고 삥 돌려보면 긴자 일대는 사실은 양국 정상에 갈 데가 없는데, 네. 20분 거리면 사실 꽤 먼 거리인데 돈가스 당한다라고 하긴 좀 너무 20분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돈가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막 빻지 않습니까? 막 예. 이런 측면에서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 공부가 부족한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이 일본과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도 독도까지 내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근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반격 능력, 그러니까 군을 가지는 것, 그 내용들이 담긴 안보 문서를 이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독도까지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역사를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직도 한국은행 정초석은 이토 히로부미가 적은 정초석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항복 수준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학성 의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양심이 있는 학자들이 몇몇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본은 전혀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래 너네가 변제해라. 그러나 우리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 정도만 나왔어도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외교는 이번에는 잘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3자 변제안이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우리는 강제징용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더 양심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갈등의 반복을 끊는 게 비단 우리의 노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일본도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주고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번 것은 굴욕 외교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역사를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방일에는 국내의 4대 그룹 기업 총수도 동행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 경제인 11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수출 규제 해제와 맞물려 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김범석 기자. 네. 특파원 시절에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났잖아요. 예. 앞서서 계속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얼마만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후속 조치를 낼 것인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만나본, 직접 취재해본 기시다 총리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 총리 시절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 정조 회장을 그만두고 나서 2021년 3월쯤에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일단 외상 경험이 있어서 우리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이제 외상 있었죠. 그 외상 경험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혹은 이제 외교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일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잘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볼 내놓고 그리고 일본이 그에 대한 이제 성의 있는 호응, 대응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데 그 일본 보도나 일본 총리 관저 내의 어떤 이제 소식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의 있는 호응 이 기대보다 일본이 조금 좀 덜 미치고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이제 뭐 4월 지방선거도 있고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아직 그렇게 넓지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벌도 최대 파벌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을 또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그 운신의 폭이 좀 뭐 이렇게 넓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김범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야 정치권 간의 이른바 이 돈가스 논쟁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김만배의 옥중 지시,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와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이 많은 언론에 입수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소위 김순환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김순환 전 총장이 김만배에게 소개해준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이 공소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대책 논의,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를 김만배에게 소개해줬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쓰고 있습니다. 앞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김만배, 김순환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죠. 어쨌든 김순환 전 총장이 소개시켜준 A 변호사,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 은닉, 녹음 안 되는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옥중 지시했다. 검찰 추징 보전에 대비해야 한다. 법인 계좌 인출에 은닉한 수표 등을 이용해서 주유소를 매수하라.
라고 이한성, 최우향 등에게 A 변호사를 통해서 김만배가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쓰고 있습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야, 이거 옥중에서 진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지시까지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39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옥중에서 이제 은닉할 걸 지시를 했다. 뭐 수표를 인출하라, 주유소를 매수하라, 뭐 농지를 사라 등등의 지시가 이 변호사를 통해 갔다는 건데 변호사가 이런 일도 하는군요. 근데 그 변호사를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소개시켜줬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에도 거론되는 김순환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이 변호사를 통해 각종 범죄 수익 은닉을 지시한 정황이 검찰 입장에서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호인 접견 과정은 녹음이 되지 않아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서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해 왔고 상당 부분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취지입니다. 통상 변호인과 특히 구속된 피의자 간의 접견을 할 때는 통상 변호사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변호사가 조언하는 대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의 경우, 즉 검찰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 접견 내용은 오히려 구속된 피의자가 사건 전반을 주도하고 변호사가 마치 집사처럼 행동하는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인의 접견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이 변호사 측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변호사 측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상당히 의외의 압수수색을 받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면담 노트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고 그 면담 노트에 일부 기재된 내역을 그 기재 내역을 토대로 검찰이 추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사 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느 쪽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A 변호사, 김순남 전 총장이 소개시켜줬다는 A 변호사와 김순남 전 총장이 소속돼 있는 로펌이 같은 로펌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당 로펌이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A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인은 다른 법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법인입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김순남 전 총장이 소속돼 있는 법인도 압수수색을 받았군요. 그것까지도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같은 데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 대형 로펌 중에 하나인데 그 일단 이렇게 변호사가 집사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 수익 은닉과 같은 일에 어떻게 보면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기보다는 어쩌면 거의 공범에 준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순남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50억 클럽에 올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 김만배 씨의 사건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기보다는 김순남 총장이 만약에 이 사건이 커지게 되면 자기에게까지 여러 가지로 사건의 불똥이 튀고 이제 일파만파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 법조 카르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아마도 소개해서 이 일을 막는데 주로 사용하고자 그런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아마 소개해서 이렇게 이제 집사 역할을 시킨 거나 다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은 이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아주 가까운 사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소위 영향을 줬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김만배 씨는 받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럼 김순남 전 총장과도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네요. 이렇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변호사가 재산 은닉도 해주고 뭐 이런 검찰 공소장 내용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김만배 씨는 김순환 전 검찰총장과도 상당히 친한 관계이고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소개해 준 변호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각종 범죄 수익 은닉 과정에 개입하고 그리고 정치권과 김만배 씨의 소통의 연결 창구로 활용되었다면 통상적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다툼에 조언을 해주고 각종 변론에 앞장서는 역할을 넘어서서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범행을 이어나가거나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은닉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 당장 김만배 씨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만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이 맞다면 이 변호사도 사실 범죄 수익 은닉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향후 수사를 거쳐서 기소도 충분히 검토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고 나아가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에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공교롭게도 김순환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소개받은 A 변호사의 역할에 비춰본다면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된 일부 정황도 이 범죄 수익 은닉 범행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관련 수사들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해당 변호사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해당 변호사의 반박도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김순환 전 총장에게 김 전 총장이 나서달라라고 본인의 구속기한이 연장될 것 같으니 구명을 한 것도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변호사가 정치권과 김만배 씨 사이에 메시지 전달책 역할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1년 11월, 지난해 1월. 그런데 그때가 묘하게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등장했던 때였습니다.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니까 김만배 씨가 A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검찰의 공소장은 쓰고 있습니다. 공교롭군요. 그러자 해당 그 정치권 인사에선 A 변호사를 통해서 김만배 씨에게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 말라. 정 실장의 출석은 절대 없을 것이다. 후속되는데 무슨 출석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해당 변호사는 이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공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사실 변호사는 범죄 수익 은닉을 대리해 주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검사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범죄 수익 은닉을 지금 거의 같이 대리를 해준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정진상이라는 이 대표의 측근 이름이 딱 등장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서로 너도 걱정하지 마. 정 실장 출석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이 A 변호사가 전달해줬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고 해당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양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범죄자들, 특히 조직 범죄자들, 마피아라든가 이런 걸 돕는 변호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 맞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면서 저렇게 악의 무리들을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러는데 그게 대한민국 땅에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악할 만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더욱 큰 그 죄로, 그 벌로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민심서에 보면요, 100명의 도둑보다 1명의 그 감찰관이 부정한 게 더 큰 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반듯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망가지면은 도둑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더 큰 해악을 사회에 끼치는데 저는 지금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 나오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요. 거기에 막 고위층 검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이 뭐 개입을 해가지고 뭐 50억 클럽이다, 뭐 그다음에 재판 거래다, 뭐 이재명 대표를 대법원에서 살려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범죄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하고 또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검찰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지킨다, 사법 시스템을 지킨다는 각오로 뭐 법률 로펌 한 번 압수수색이 아니고 10번, 20번이라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아주 일벌백계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궁금한 게 정영학 녹취록에 뭐 다른 인물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 검찰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진상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 대표조차 인정했던 최측근의 이름이 녹취록에 공개됐을 때 왜 그 시점에 김만배 씨가 그 특정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걸까요? 당연히 뭐 정진상 그 실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김만배 씨랑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정치권에서 김만배 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고 또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또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그 정치인들이 이 김만배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시 답신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가정이고 추정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이나 추정이 왜 좀 가능하다고 보냐면 안 그러면 뭐하러 정치인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까? 정치인이 뭐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김만배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지금 뭐 제1당의 그 당수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에서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백한 사실이 지금 제대로 드러나 있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일을 정말 만천하에 좀 명명백백하게 좀 다 밝힌다면 더 큰 뿌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추정의 개인적 견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재산 처분에 불법 관여한 사실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정치권과 연락한 바 전혀 없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수남 전 총장이 저 변호인을 소개시켜줬고 그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정치인들을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뭐 정 실장이 출석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민주당이었으면 이미 민주당 의원들 수사 당하고 아마 다 탈탈 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 카르텔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불편한 것은 진실로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내용들을 저희는 50억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이 50억 클럽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사실상의 공범이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뭐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은 것이고 이건 상급심에서 아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데 해당 내용들이 뭐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지금 이 50억 클럽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다양한 뭐 박영수 전 특검도 있는 거죠. 언론 보도만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법조인들이었고 이 법조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조 카르텔이라고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이걸 좀 또 인정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민주당에서도 50억을 받은 사람들은 좀 특검을 해서라도 실체적으로 좀 밝혀보자. 왜냐하면 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면 전 검찰총장도 있고 뭐 전 특검도 있고 뭐 전 대법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밖에서 들어온 특수검사, 특별검사가 해당 부분을 중립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해당 변호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김만배 씨를 변호하고 있고 그 로펌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고 그 로펌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김수남 전 총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는 거고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김만배 씨가 이 변호사에게 김 전 총장이 나서달라라고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부분도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해당 정 변호사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50억 클럽 얘기도 나왔고
법조 카르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서 김수남 전 총장과 김만배 씨 사이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사실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정치권에서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 사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 아닐까요? 유동규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만배로부터 쌍방울을 통해 대법관 로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2020년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정진상이 김만배 대단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쌍방울은 부인하고 있고요.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유명한 인터뷰를 했죠. 이발소 같다. 들어보시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를 실제 소유한 분이 1심 판결 이후에 정확히 9회에 걸쳐서 대법원을 방문합니다. 그중에 8회를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하고요. 항소심 판결이 나고 나서는 총 7회를 방문을 합니다.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만배와 심리전후에서 한 달에 4번을 만났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처장 말고 대법관에 있을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4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외부 인사로. 저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어떻게 한 달에 4번을 만나요? 아무 용건도 없이.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못 만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인데 네. 김만배에게 직접 들었다라는 거고, 정진상에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김만배 씨는 그 재판이 나오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해부터 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했고요. 네네. 굉장히 법원에서는 행정처장도 이런 잦은 방문은 이례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진술은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는 대목 중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김용 전 부원장의 공소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공범이기도 합니다. 공동 피고인도 일부 변론을 분리할 경우에는 증인으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증인을 신문을 진행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선 자금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만배 씨로부터 대법관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정진상 씨도 김만배 대단하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을 사실상 확신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는 기정사실이니 대선 자금을 필요로 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 자금 용도로 일부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오게 된 진술인데 상당히 구체적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때는 실제 재판 실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때는 일정한 근거가 없이 너무 과한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50억 클럽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도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가 원 진술자로서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하지만 이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전반적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고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고 다소 과한 진술이라고 판단할 때는 그 근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이 진술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제시되는지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해줘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50억 클럽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서도 양쪽 다 지금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억울해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억울해하니까 합의해서
50억 관련해서 클럽 좀 수사 좀 할 수 있게 정치권에서 좀 촉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씨는 김용 부원장이 돈 받을 때마다 고맙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에 자필 진술서를 썼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 김용, 대선 캠프 조직관리비에 돈 든다며 10억 정도 준비하라 요구를 했었다. 그리고 돈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라는 자필 진술 내용을 한 매체는 보도를 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된 언급을 저희 채널A와 지난 1월에 인터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돈 준다는 놈 천진데 내가 그걸 받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거 대장동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데서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진상과 특히 김용 이분 삐뚤어서 말은 똑바로 하라고 자기들이 돈 받아 쓸 때는 그럼 왜 갖다 썼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의 정치 자금을 건넸다. 그리고 그건 이재명 대선 경선에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받을 때마다 고맙다라고 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동준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돈 줬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법원에서 얼마나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신빙성을 얻을지도 지금 이건 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유동규 씨가 저는 석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무리 검찰에게 협조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 전달체의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저분은 밖에 나와서 유튜브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뭐 불리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재명도 지금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면서 이미 본인은 돈 받았고 전달책이라고 전달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석방을 해서 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일인가? 저는 이런 점에서 검찰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재판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주장과 또 법정의 진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이런 의혹들을 포함해서 정치권의 분위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격주로 밥 먹자 그러자 매일 욕하면서 라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데요. 첫 회동 장면 함께 보시죠. 손도 한번 잡고 찍을까요? 그럴까요? 네, 좋죠. 그냥 이렇게 쫙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주 찾아뵙고 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다양한 형태로 김기현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악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 약간의 뒤끝도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원고 파직에 더해서 남북 기전에 위리 안치는 명함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 안치 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위리 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봉국 파직하고 남극 섬에 위리 안치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요. 제가 그래 웃으시던데. 봉국 파직 얘기도 김기현 대표 하셨다던데. 뭔 파직이요? 위리 안치 봉국 위리 안치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번 회동에서도 격주로 밥 먹자 그러자 웃으며 대표가 되었으니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잘 안 난다. 매일 욕하면서 라며 약간 신경전 내지 뒤끝도 보였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욕할 건데 뭐 봐야 되나? 일단 뭐 그 대표가 되게 바쁜 거는 사실입니다. 양당 대표 모두 되게 바쁜데 김기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면서 뭐 대표들끼리 좀 털어야 될 거 좀 털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되게 바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글쎄 뭐 2주에 한 번씩 지금 뭐 재판정에 나가시다 보니까 좀 더 바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양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그 제안은 굉장히 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것이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 매일 욕하면서는 뭐 농반 진반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양당의 그 스피커들이 상대당의 당대표가 흠이 있으면 공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양당 대표들의 상대당 대표에 대한 흠이 있는데 공격을 안 하면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정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각 당의 지도부, 특히 당대표들은 본인의 그 처신에 굉장히 그 잘해야 되고 말도 신중하게 잘해야 되고 그리고 흠이 있거나 이러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앉아서 다른 분이 대표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죠.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요게 약간 계절별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즌별로도 자주자주 업데이트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37.3%,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 조사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비슷비슷해요. 한 장관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16.4, 홍준표 7.2, 오세훈 7.1, 원희룡 5.6, 안철수 4.2, 그다음에 이낙연 4.1인데 자, 김수경 교수님,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지난번 대선 주자였고 지금 민주당의 대권으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띄워주세요. 37.3 높은 건 계속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수권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가 쭉 포진돼 있고 한 장관은 아직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어요. 16.4%. 그렇죠. 지금 저 표만 보시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한동훈 장관은 물론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범여권으로 봐야 되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 수치가 비슷해요. 다 합쳐보면. 야권과 여권을 다 합쳐보면 한 40% 한 그 정도 언저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권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표가 보여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지지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야권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력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차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너무 적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표가 몰표로 가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저 조사에서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준 것 같은데요. 좀 민주당이 좀 새겨보아야 될 것은 물론 아직 대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사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재명 대표로 지금 총선도 치를 것이고 차기 대선도 치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친명계 의원들의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대안이 있나라는 걸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에 당이 총동원된다 하더라도 포스트 이재명이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뒤에 민주당이 겪을 위기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이 차기 지도자감으로 압도적으로 높구나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너무 포스트 이재명을 할 만한 인물이 없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한다고 얘기할 만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없네라는 것들을 좀 새겨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아직은 뭐 대선까지도 한참 남아 있고 아직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는 그런 여론조사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어떤 추세와 흐름상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서 있는 퇴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명 내부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이야기했어요.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서 총선 치르게 될 거다.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해 나가시겠죠? 질서 있는 퇴장.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딨냐라며 빠른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벌기용, 상황 모면용에 불과하다. 끌면 끌수록 본인도 당도 타격. 국민들이 예상 못했을 때 전격적 사퇴해야 울림을 줄 듯이라는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양수 의원님,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떤 걸까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저희 당내에서 좀 질서 있게 그 절차를 밟아서 퇴진을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는 사실 좀 너무 성급하게 좀 퇴진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탄핵 표결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번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지금 여러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참 후한무치하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내에 그래도 정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해결을 못하고서 있는 걸 보고서 과연 민주당이 과거의 그 명성에 걸맞는 정당인가, 집권을 했던 정당인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를 했던 정당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신들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당대표한테 그냥 쭉 줄 서고 저 사람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국민들과의 의리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당대표를 계속 당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올바른 상황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었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즉각 퇴진하고 민주당을 빨리 바르게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라든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뭐 전용기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제는 촉구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질서 있는 퇴진과 사실은 이계호 의원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과 이재명 대표 측 친명계 입장도 또 달라요. 여기는 퇴진은 없다고. 이계호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 좀 나중에 퇴장. 이상민 의원은 무슨 소리, 지금 퇴진. 퇴진의 어떤 3단계인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 세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좀 가 있습니까, 주로? 아직까지는 지금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퇴한다고 하면은 지금 총선이 지금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롭게 다른 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사퇴를 한다고 쳐도 사실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여러 가지 탄압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퇴진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저 사람들이 계속적인 탄압을 할 것인데 무엇하러 퇴진까지 운운하느냐. 우리는 이재명 체제로 정권 심판을 하는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 탄압 이 말씀은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 사실 다 체감하고 있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가만히 두겠느냐. 많은 언론들은 이미 사퇴를 한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가서 생중계를 할 것이고요. 이제 이재명 말고 다른 사냥감을 찾겠죠. 다른 사냥감을 찾아서 수사를 벌일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을 향한 그런 수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도 지금 여러 가지 장관 출신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다 한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모든 것이 공개가 될 것이고 속속들이 국민들께 전달이 될 것이고, 검찰은 이제 다른 사냥감을 찾아서 검찰발 단독 뉴스를 계속적으로 띄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탄압에 맞서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진의 3단계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퇴진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은 그렇게 민주당 의원 내에서는 높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에게 좀 참으라라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개딸들이 이 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참으라는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이제는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가질 만큼 가졌어요. 우리도 가질 만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참을 만큼 참았다라며 이 대표에게 호소하는 소위 개딸 분의 목소리도 좀 들었는데요. 이 대표의 만류를 안 들었어요. 트럭 시위를 했습니다. 다음 날. 개딸들 강병원, 윤영찬, 이원욱, 전해철 지역 사무실 앞에서 1톤 트럭 시위. 만류 다음 날 바로 트럭 시위하면 이 대표가 조금 민망해질 수도 있을 텐데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들이 그만하라. 이 대표 트럭 시위 누구인지 아시나?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해달라. 이재명 부탁에 결국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안 하셔야지. 왜 의원 개개인 사무실까지 트럭 시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을 주는 행동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사실 비단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강성 지지자들은 좀 만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대표도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기 때문에 더 화들짝 놀라서 지금 만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디에 힘을 모아야 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은 우리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딸들이 왜 강병원, 윤영찬, 이원욱, 전해철 지역 사무실에 찾아갔나요? 뭐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한테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선 이상이라든지 3선 이거 윤영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초선도 포함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비명계로 분류되고 비명계에 뭐 대표격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과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개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극성 강성 지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이 아니라 극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강성 지지자들을 개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딸에도 좀 나뉘가 우리 정도가 소위 다르다. 개혁의 딸로 불리는 분들께서는 개딸의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개딸은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 때 알아보고 나서 들어온 20대, 30대 여성들을 지칭하는 게 개혁의 딸들이지. 연령 제한도 있군요. 모든 강성 지지자들이 개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야 하신 분이 그 연령 제한의 범주에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성만으로는 그럼 그 연령을 벗어나면 개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룹에서는 모든 강성 지지자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지지자들이 개딸은 아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건 이제 또 개딸 일각의 호소인 셈이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개딸이 아니다. 그래서 그 트럭 시위는 개딸입니까 아닙니까? 개딸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위 일부 강성 지지자들한테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트럭 시위 같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김영주 의원이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다른 일부 세력의 목소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일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갈등 유발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럭 시위는 개딸이 아니다 라는 전용기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라디오 진행자와 고성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제 공약은 민주노총 해체다. 간첩만 잡아도 지도부는 해산된다. 그러자 신장식 라디오 진행가가 법률상 노조는 해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했군요. 정치적 용어 이해 못하면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기 힘든 거 아니냐라며 언성이 높아졌고 처벌과 해체는 다른 얘기다라고 같이 언성을 또 높였어요. 그러면 상대 패널 하시라, 저기 패널 자리에 앉으시라라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글쎄 라디오 진행자로서도 일단은 적절치 못한 언성을 높인 행동은 인 것 같은데 왜 뭐하러 패널이랑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으로서 뭐하러 라디오 진행자랑 싸우고 있습니까? 일단 노조를 해체시키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노조를 어떻게 해체를 시킵니까? 그건 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만드는 걸 무슨 수로 해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의 저 발언이 그닥 적절했다고 보이진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행자가 노조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해체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장해찬 최고가 거기에 지지 않고 내 말은 정치적인 의미였지 법적인 의미를 말한 게 아니다. 그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진행 그만둬라. 차라리 패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성이 높아진 건데요. 일단 장해찬 최고의 발언이 전 적절했다고 안 보고요. 진행자도 뭐 정정을 한번 해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패널하고 싸울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청취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예. 청취자가 아무리 패널이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정말 희한하죠. 예. 왜 싸워요? 거기서 진행자가 패널하고 싸웁니까? 패널이 설령 잘못된 얘기나 잘못된 생각을 말해도 그건 청취자가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는 한 발 빠져 있으면 되죠. 어차피 청취자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고성이 오가고 싸우고 청취자들은 막 누가 말하는 건지 마이크가 다 물리고 음성이 다 물리고 해가지고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둘 다 별로 적절하지는 못했고 진행자가 한 번 정도는 정정해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패널이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청취자의 몫으로 판단의 몫으로 남겨뒀어야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한 장관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원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한 장관의 수치가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소폭 하락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기사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뜨거운 소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본인의 할아버지와 본인의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라도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박성호 변호사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고 전재용 씨 이자라고 본인이 불렀는데 전재용 씨 아들이죠? 네네네. 어떤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전우원 씨가 최근 SNS에 글과 사진,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이고 우리 아버지는 비자금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인데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고 이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와인 양조장은 적지 않은 돈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이 돈도 결국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희동 자택 내 금고에는 상당한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친어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있고, 전 대통령 일가가 지금도 비자금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 내부에 스크린 골프 시설도 설치해 둔 상태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측에서는 자신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프레임을 짜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은 정신질환자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현재 퇴원해서 정상이라는 진단도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부친인 전재용 씨에 대해서 전재용 씨 이자라고 하면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전재용 씨는 시민권 취득 절차 진행은 맞다. 하지만 아들이 정신질환이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전재용 씨가 나름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정신질환과 마약 투약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시민권 취득 절차 진행 중인 것도 맞고 또 연희동 자택의 스크린 골프 시설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식들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일부는 대립하고 있고 전우원 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고 다만 이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900여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래요? 이 진술을 토대로 다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이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비자금 부분이 좀 많이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추징금을 다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저 부분에 대해서 전재용 씨는 반론이 없습니까? 딱히 반론이 없는 것 같고 사실 형사 처분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더 이상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도 비난이 계속되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비자금을 상당 부분 묻어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수 법적 책임을 떠나서 납부를 하여야 어느 정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의당의 한 부대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났던 장면도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아직도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세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과연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국방부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소식인데 무엇 때문에 국방부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걸까요? 천공 의혹의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방부 운영지원과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남동 육구참모총장 공관 CCTV 하드디스크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천공 국방부 영내 답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강제 수사는 어떤 국방부에서도 다 협조를 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부인을 했고, 그리고 저 정의당 그때 주장을 제기했던 분들이 거론했던 사람들도 다 지금 부인을 했고, 군에서도 다 부인을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아예 수사해서 밝혀보자 뭐 이런 거 같군요. 그렇지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 경찰이 이 공관 등재 CCTV를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천공이 방문했다고 의혹을 제기당한 그 시점 자체가 지난해 3월이라 너무 오래됐군요. 이상 CCTV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덮어 쓴 상황일 것 같고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덮어 씌웠느냐, 자연스럽게 덮어 씌워진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이 또한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도 확인해 보았을 것 같은데 아마 통신사실 확인 자료상으로는 천공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이 이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주변에서 포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폰 내지는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출입자 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실제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어제 국방부의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협의하에 압수수색을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실시하지 못하고 이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따라서 경찰이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천공이 방문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한 대통령실이 고발을 단행한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기자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첫째는 천공이 방문해야 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둘째는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천공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밝혀내야 하는데 통상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사실을 적시한 내용 자체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라 두 번째 쟁점의 수사력이 모아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만 이 사건은 국민적 사안의 중심이 실제로 천공이 방문했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천공이 방문했는지 방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충분히 가려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왕 이렇게 수사하는 김에 김소영 교수님, 명명백백히 좀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계속 시즌별로 천공이 나오잖아요. 대선 시즌, 대선 이후 임기 첫 시즌, 뭔 시즌 이러다가 총선 시즌 3, 천공 3, 천공 4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미드도 아니고 천공이 너무 나오니까 방문한 건지 안 했는지 명명백백히 경찰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천공이죠. 천공도 소환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천공이 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아, 소환 조사 방침이라는군요. 그러니까요. 천공 도대체 왜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당연히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진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바람은 그래서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됐든 간에 수긍했으면 좋겠어요. 아, 논란이 종식되든 잘못이 있든 그래, 내 잘못이다라고 좀 인정하고 딱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뭐냐면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그걸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정신승리하면서.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딱 나오면 어느 쪽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든 좀 수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양수 의원님, 저 차림에 도인이 국방부에 왔다 갔다 하면 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이 막 사실처럼 막 받아들여지고 그거를 증명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웃기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청담동에서 대통령이 와서 술 마셨다는 그거를 사람들이 사실인 것처럼 막 믿고 그걸 수사를 하고 그거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믿었고 발표한 다음에도 안 믿어요. 은폐했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 음모론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 천공이 왔다고 얘기한 사람이 부승찬이라는 국방부 전 대변인인데 화장실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불러서 부승찬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있냐 없냐? 그리고 보고받았다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보고 누구한테 받았냐? 보고한 사람만 따라가면은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말 만드는 사람들 엄벌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한 개그 코너 중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수사하면 다 나와.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